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제가 수익기준서 강의는 많이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들어왔어요. 수익기준서도 복잡한데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같이 적용하시려니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점에서 수익기준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일단 새 수익기준서의 빅픽처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핵심 원칙에 기초를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내부회계 관리 제도입니다. 자산 규모별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시기가 달라요. 감사 도입 시기가 다르죠. 2019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 감사가 도입되고요. 2020년에는 5천억, 2022년에는 1,000억, 2023년에는 모든 상장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가 도입되죠. 자, 주된 목적은 외부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개정 과목과 관련된 경영자 주장에 대한 통제, 내부 통제가 구축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서가 더 중요해지겠죠? 그런데 기준서는 너무 방대하죠.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먼저 전체 분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재무제표 표시죠? 이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수익기준서의 모든 분계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개정 과목을 정리해 놨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매출의 인식입니다. 수행의무별로 매출을 인식하죠. 그래서 매출원가 인식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행의무별로 매출을 인식하다 보니까 수익의 인식 시기와 인식 금액의 차이는 생길 수 있겠죠. 분계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입니다. 계약자산, 계약부채인데요. 계약자산은 더 많이 기업이 수행한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것보다, 돈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경우죠. 그러면 매출을 더 많이 인식한 경우겠죠. 그래서 매출을 지금 1,000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대가를 800밖에 못 받았어요. 그때 계약자산을 200 인식하는 거죠. 자, 반대로 계약부채는 더 많이 고객이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일을 나중에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이 고객이 지급을 했으니까 고객이 1,000만큼을 지급을 했는데 기업이 400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부채는 600만큼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금과 수취채권을 한꺼번에 적어놨죠. 현금과 수취채권. 자, 수취채권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죠. 무조건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수익기준서에서는 이 현금과 수취채권을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계약자산, 계약부채에서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권리죠. 그런데 계약자산은 이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에 계약자산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반품권입니다. 이 변동수량의 판매죠.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 반품권은 권리죠. 그러면 별도의 수행의무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ISB에서는 변동수량의 판매로 보자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변동수량, 변동대가의 추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팔았는데 3개는 반품될 것 같아요. 지금 100개를 팔았는데 3개는 반품될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현금은 100개를 팔았으니까 100개만큼 대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매출은 반품될 걸 예상을 해서 97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품이 되면 돈을 환불해줘야 되죠. 환불 부채 3개만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매출 원가도 똑같아요. 재고자산은 100개만큼 나갔죠. 100개만큼 나갔는데 지금 매출 원가는 매출을 97개만큼 인식했으니까 매출 원가도 97개만큼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회수할 자산은 반품이 되면 회수될 자산이죠. 그 회수될 자산을 3개만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유의하실 점은 이 환불부채와 회수할 자산은 총액으로 인식해줘야 돼요. 순액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점까지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정해볼까요? 개당 판매가가 10원이에요. 자, 그리고 개당 원가가 8원이에요. 그러면 매출은 97개 곱하기 10원만큼, 환불부채는 3개 곱하기 10원만큼 인식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97개에다가 8원만큼, 회수할 자산은 3개에다가 8원만큼 인식을 해주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다음은 유의적인 금융 요소입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에서는 이전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전 시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대가를 유의적으로 먼저 받았거나 대가를 유의적으로 늦게 받았다라면 금융 요소, 이자를 인식해 줘야 된다라는 게 유의적인 금융 요소죠. 자, 먼저 기업이 대가를 먼저 받았어요. 대가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 계약 부채를 인식하는 거죠. 앞에서 보셨죠? 자, 계약 부채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게 되겠죠. 자, 숫자로 볼게요. 계약 부채 100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 이 100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인식이 됐는데요. 5만큼의 이자 비용이 인식이 됐어요. 자, 이제 자산을 이전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이 계약 부채에 대해서 105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받은 돈은 100인데 수익은 105만큼 인식이 되죠. 종전에는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는 이 금융 요소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금융 요소를 인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받았거나 늦게 받았거나 모두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다면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기 매출 채권 쪽을 볼게요. 자, 장기 매출 채권은 어때요? 자, 지금 이전 시점인데 대가를 나중에 받죠. 그래서 대가 100을 나중에 받아요. 그러면 이전 시점으로 할인을 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을 해주죠. 할인을 했더니 95예요. 그러면 매출액은 95만큼 수익을 인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기간이 경과하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죠. 자, 이자 수익을 인식했고요. 매출 채권은 100만큼, 현금 100 이렇게 인식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음은 충당부채입니다. 충당부채는 수익기준서의 개정 과목은 아니죠. 그런데 같이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확신 유형의 보증입니다. 자, 보증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익기준서에서 보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확신 유형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는 확신을 제공하는 보증이라면 이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 봐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는 그 확신을 초과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그때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증 서비스. 그래서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고 봐요. 용역 유형의 보증. 자, 예를 들면 자, 자동차, 새 차를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A 지역에서는 세차에 대해서 3년의 보증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B 지역에서는 10년의 보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3년까지는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는 확신을 제공한다라고 봐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초과되는 7년은 서비스죠. 보증 서비스죠. 그래서 보증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용역 유형의 보증이 되죠. 자, 그 다음은 계약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제공하기로 한 유지보수 용역 등인데요. 1단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약 개시 시점에 계약상 의무를 모두 식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계약상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 이후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수익인식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익기준서의 분계였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먼저 정리하고 나면 기준서와 관련 개정 과목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코핑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다양한 판단 결과를 제시합니다. 보실게요. 자, 사례 13번은 소비요건에 대한 사례죠. 그래서 용역계약이 대표적인 예고요. 급여 처리 용역이라든지 청소 용역인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소비요건을 검토해야 되죠. 소비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요. 충족되지 않는다. 다른 요건, 세 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도 기준 적용하면 되죠. 사례 14번입니다. 대체 사용 및 지급 청구권 검토입니다. 지급 청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객에게 특화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지 대체 불가능한 용역인지를 검토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 충족으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사례였습니다. 충족하지 못했다면 인도 기준을 적용했겠죠. 여기서 소비요건과 통제요건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특히 통제요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장소에 자산을 건설할 경우를 제가 예로 들었죠. 그래서 자산이 없다라면 통제요건은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례 15번은 자산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 역시 지급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검토를 하시고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서 충족하지 못하면 세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인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례 16번은 특수 장비를 건설하는 사례였고요. 역시 지급 청구권을 검토하는데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게 계약의 모든 기간 내내 지급받는 누적 금액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다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간 내내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17번인데요. 17번은 경우 A, B, C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공동주택 단지, 선분양 아파트 공사 계약과 매우 관련이 있죠. 경우 A는 계약 기간에는 언제든지 만든 만큼의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요. 역시 언제든지 만든 만큼의 지급 청구권, 아까부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인도 기준을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경우 B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면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다. 계약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 마지막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요. 모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경우 C는 이렇게 대가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기업의 선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받을 권리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였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 청구권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서의 모든 적용 사례를 결과 위주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 항목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위험 항목에 대해서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제 수익을 인식해 볼게요. 사례 17의 B, 지급 청구권입니다. 5단계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5단계에서는 일단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를 받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 요건 3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죠.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에서 통제의 개념도 봤고요. 그리고 통제 이전의 지표까지 정리를 했죠. 그리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죠.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소비 요건, 통제 요건, 지급 청구권이 있죠. 지급 청구권 요건은 대체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죠. 자, 이 시간에 볼 사례고요. 자, 다음은 진행률의 측정이죠.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라고 판단이 되면 진행률로 측정이 되죠. 그래서 산출법, 투입법을 살펴보게 되죠. 지급 청구권 요건 볼게요. 일단 지급 청구권 요건은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급 청구권을 살펴보죠. 완성된 자산을 대상으로 대체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요. 계약상 제약과 실무상 제한을 모두 고려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죠. 자, 사례를 보시면 기업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305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평면도 크기 등은 비슷하지만 그 밖의 속성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계약에는 다른 고객에게 305호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완성된 주택을 대상으로 대체 용도를 판단하면 되고 계약상, 실무상 제한을 고려를 해봤을 때 305호를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 주택 자산은 기업에게 대체 용도가 없습니다. 자, 요건을 충족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청구권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지급 청구권은 기업의 잘못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를 봐야 되죠. 적정 이윤이 포함된 지급 청구권이고요. 계약 기간에는 언제든지 이행한 부분만큼의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계약 기간에는 언제든지 이행한 부분만큼의 지급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계속 수행하고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자, 기업이 계속 수행하고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지급 청구권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305호가 건설되는 동안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기업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고객은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없어요. 자, 기업의 잘못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죠. 고객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건설을 완료한다면 기업에게 약속된 대가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앞의 상황이죠. 기업이 계속 수행하고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고객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의무를 수행해서 건설을 완료하면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 17의 C에서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이 계속 수행하고 계약상 모든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중단하고 위약금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더라도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례 17의 C였습니다. 자,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검토사항 리스트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기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